서울의 늦겨울은 뼛속까지 스며드는 추위를 동반하며 도심의 거리를 휩쓸고 지나갔지만 서울중앙종합병원 VIP 병동 복도의 감도는 한기는 그보다 훨씬 더 혹독하고 냉랭했다. 이곳은 대한민국 현대의학의 성지라 불리며 생과 사의 경계가 오직 신의 손을 빌린 의사들에 의해 결정되는 곳이자 권력과 자본이 철저한 계급 사회를 형성하고 있는 잔혹한 전장이었다. 티끌 하나 없이 닦인 대리석 바닥 위로 차가운 LED 조명이 반사되는 가운데 서민주는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개선장군과 같은 당당한 풍채로 걸음을 옮겼다. 최고급 가죽 구두가 바닥을 두드리는 규칙적인 소리는 긴 복도를 따라 울려 퍼졌고 마주치는 의료진들은 하나같이 그에게 허리를 굽혀 존경을 표했다. 서민주는 단순한 의사가 아니었다. 그는 수많은 정재계 거물들의 생명을 구한 신경외과 최고의 권위자였으며 이번 수술의 성공으로 차기 부원장 자리를 예약해둔 야망의 화신이었다. 방금 전 유력 국회의원의 뇌수술을 6시간 만에 완벽하게 끝마친 민준의 머릿속은 오로지 성공에 대한 도취감과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세상 모든 것이 자신의 손바닥 안에 있으며 지난 10년간 피땀 흘려 쌓아 올린 이 눈부신 명예의 탑을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다고 확신했다. 그러나 로비에 들어선 순간 그의 입가에 걸려있던 미소는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고 말았다. 화려하고 세련된 병원 로비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초라한 차림의 여자가 환자 대기석에 앉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민준과 결혼한 지 3년 된 아내 강서연이었고 현재 임신 9개월의 무거운 몸을 힘겹게 지탱하고 있었다. 낡은 베이지색 인부복에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한 그녀의 모습은 민준에게 있어 헌신적인 아내가 아닌 자신의 완벽한 인생의 모든 지워지지 않는 얼룩과도 같았다. 민준은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서연에게 다가갔고 그 서슬퍼런 기세에 주변 공기마저 얼어붙는 듯했다. 서연은 남편을 발견하고 반가움에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받치며 미소를 지으려 했으나 민준의 싸늘한 표정을 보자마자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그는 아무런 말도 없이 거칠게 서연의 가리픈 손목을 낚아채 비상구와 청소 도구함이 있는 구석진 곳으로 끌고 갔다. 만삭인 아내의 몸 상태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한 태도였다. 거칠게 뿌리쳐진 서연은 중심을 잃고 벽에 부딪혔고 민주는 혐오스럽다는 듯 그녀를 내려다보며 으르렁거렸다. 내가 근무 시간에 찾아오지 말라고 몇 번을 말했어. 꼴을 좀 봐. 그따위 차림으로 내 얼굴에 먹칠을 하고 싶은 거야? 네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뻔뻔하게 배를 내밀고 찾아와? 서연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놀란 아이를 달래듯 배를 쓰다듬었고 고통과 슬픔이 뒤섞인 눈으로 남편을 올려다보았다. 어머님이 당신 요즘 밤새 수술하느라 고생한다고 보양식 좀 챙겨주라고 하셔서.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에 쌓인 도시락을 내밀었지만 민주는 그것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에게 있어 서연의 이런 행동은 사랑이나 내조가 아니라 자신의 출신 성분을 드러내는 촌스러움이자 구질구질한 빈곤의 증거일 뿐이었다. 그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서연의 손에 들린 도시락을 거칠게 쳐냈고 바닥에 떨어진 도시락통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뒹굴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이 차가운 바닥에 흉하게 흩어지는 모습은 마치 파탄 난 그들의 결혼 생활을 보여주는 듯했다. 이 멍청한 여자야. 내가 이따위 쓰레기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아? 내게 필요한 건 내 격에 맞는 품이 있는 아내지. 너처럼 내 앞길을 막는 짐덩어리가 아니라고. 바닥에 널브러진 음식물을 허망하게 바라보던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남편을 응시했다. 지난 3년간 그녀는 아이에게 온전한 가정을 지켜주기 위해 민준의 무시와 냉대 그리고 모욕을 묵묵히 견뎌왔다. 하지만 오늘 그의 눈빛에서 읽힌 것은 단순한 경멸을 넘어선 살이에 가까운 증오였다. 서연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서늘한 불꽃이
일렁이기 시작했다. 당신이 나를 미워하는 건 상관없지만 이건 당신 아이예요. 곧 태어날 아이에게 아빠로서 안부 한마디 묻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뼈가 있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러나 그 말은 오히려 민준의 비틀린 자존심을 건드리는 기폭제가 되었다. 그는 감히 자신을 가르치려 드는 서연의 태도에 이성을 잃고 핏발선 눈으로 그녀를 쏘아보았다. 우리 아이, 그따위 소리 집어치워. 아이를 핑계로 내 발목을 잡을 생각 마. 책임감 때문이 아니었다면 넌 진작 이 거리로 쫓겨났을 거야. 민주는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주먹을 꽉 쥐었다. 폭력적인 본성이 엘리트 의사라는 가면을 뚫고 나오려는 순간이었다.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이 감도는 찰나짝 하는 소리와 함께 민준의 손바닥이 서연의 뺨을 강타했다. 그 충격으로 서연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차가운 바닥으로 쓰러졌고 뺨은 순식간에 붉게 부어올랐다. 복도를 지나던 몇몇 사람들이 소스라치게 놀라 걸음을 멈췄지만 서민준이라는 권력 앞에서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했다. 서연은 얼얼한 뺨보다 넘어지면서 복부에 가해진 충격 때문에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리며 식은땀을 흘렸다. 아내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민주는 일말의 죄책감조차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했다는 듯 삐뚤어진 만족감을 느끼며 온매무새를 다듬었다. 그는 쓰러진 서연을 내려다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내뱉었다. 이게 너의 위치야. 명심해. 너는 내 빛나는 인생에 기생하는 벌레 같은 존재일 뿐이니까. 그는 바닥을 기는 아내를 뒤로하고 돌아서려 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등 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다. VIP 전용 엘리베이터 앞 그림자 속에 서 있던 검은 정장의 중년 남성은 무표정한 얼굴로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서민준의 일거수일투족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었다. 고통 속에서 겨우 고개를 든 서연의 시선이 그 중년 남성과 마주쳤다. 찰나의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말보다 더 무거운 침묵의 대화가 오갔다. 서연은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것은 그녀가 오랜 시간 숨겨왔던 봉인을 해제하겠다는 신호이자 반격의 서막을 알리는 결정이었다. 중년 남성은 서연을 향해 더할 나위 없이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예를 표했다. 그것은 병원장조차 받아본 적 없는 급존칭의 인사였다. 그는 품에서 암호화된 휴대전화를 꺼내 단축 번호를 눌렀다. 회장님 강의사입니다. 아가씨께서 지금 병원 복도에서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셨습니다. 상태가 위급합니다. 수화기 너머로 짧지만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곧이어 떨어진 명령은 간결했다. 즉시 비상 프로토콜을 가동해 놈을 살려두되 죽음보다 더한 지옥을 보여줘라. 통화가 끝나자마자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경호원 수십 명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마치 훈련된 군대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서연을 보호하고 민준을 포위했다. 민준은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당황하여 소리를 지르려 했으나 그를 노려보는 강의사의 살기 어린 눈빛에 압도되어 입을 떼지 못했다. 경호원들은 조심스럽게 서연을 특수 들것에 옮겼고 그녀는 창백해진 얼굴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남편을 향한 애정이나 기대는 존재하지 않았고 오직 차가운 심판만이 남아있었다. 게임은 끝났어, 서민준. 그녀의 입술이 소리 없이 움직였다. 민준은 영문도 모른 채 자신을 둘러싼 거대한 검은 벽 앞에서 본능적인 공포를 느꼈다. 병원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이 막 시작되고 있었다. 서민준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 펜트하우스 현관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와 넥타이를 신경질적으로 풀어헤쳐 거실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밖은 이미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조금 전 병원 복도에서 있었던 기이한 사건으로 인해
대낮처럼 환하고 혼란스러웠다. 평소라면 수술 성공을 자축하며 고급 위스키 한 잔과 함께 한강의 야경을 감상했을 시간이지만 지금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떨림은 분노 때문인지 아니면 정체를 알 수 없는 공포 때문인지 그 자신조차 명확히 구분할 수 없었다. 아내 서연을 애워싸던 검은 양복의 사내들, 그리고 그들을 지휘하던 중년 남성의 서슬퍼런 눈빛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려 견딜 수가 없었다. 민주는 주방으로 성큼성큼 걸어가 양주병을 꺼내들고 잔도 없이 병째 들이켰다. 독한 알코올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 위장을 뜨겁게 달구자 그제야 널뛰던 심장이 조금 진정되는 듯했다. 그는 거실 소파에 깊숙이 파묻히며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듯 중얼거렸다. 그건 쇼였어. 그래, 그 여자가 나를 겁주려고 어디서 연기자들을 고용한 게 분명해. 가진 것도 없는 고아 주제에 그런 거창한 경호원들을 부릴 수 있을 리가 없잖아. 그는 서연과의 첫 만남을 떠올렸다. 대학 병원 인턴 시절 우연히 봉사활동 현장에서 만난 서연은 낡은 청바지에 수수한 티셔츠 차림이었고 자신을 가족 하나 없는 고아라고 소개했었다. 민주는 그녀의 청순한 외모에 잠시 끌렸지만 결혼을 결심한 결정적인 이유는 그녀가 가진 배경이 전무하다는 점이었다. 처가살이나 처가의 간섭 없이 오로지 자신의 뜻대로 가정을 휘두를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적인 판단이 그를 움직였던 것이다. 결혼 생활 3년 동안 서연은 민준이 벌어다주는 생활비에 감지덕지하며 검소하게 살았고 명품 가방 하나 사달라고 조른 적이 없었다. 그런 여자가 하루아침에 재벌가 사모님 같은 위세를 떨쳤다는 사실은 민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미스터리였다. 그는 탁자 위에 놓인 스마트폰을 집어들어 병원 보안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통화 연결음만 길게 이어질 뿐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불안감이 곰팡이처럼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서울중앙종합병원 최상층에 위치한 VVIP 병동은 마치 요새와 같은 삼엄한 경계태세에 돌입해 있었다. 평소에는 정재계 최상위권 인사들조차 예약하기 힘들다는 로열 스위트룸 전체가 통제되었고 복도에는 개미 새끼 한 마리 지나갈 수 없을 만큼 촘촘하게 경호원들이 배치되었다. 그 중심에 있는 침대 위에는 서연이 링거 바늘을 꽂은 채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조금 전 민준을 공포에 떨게 했던 중년 신사 강의사가 두 손을 모으고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병원장이 직접 이끄는 최고의 의료진이 막 검진을 마치고 나갔고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서연은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빠랑 오빠는 아직 모르죠? 그녀의 목소리는 건조했지만 그 속에 담긴 깊은 슬픔은 숨길 수 없었다. 강의사는 침통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회장님께는 아직 상세한 보고를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진혁 도련님께서는 이미 소식을 접하시고 귀국길에 오르셨습니다. 아마 내일 새벽이면 도착하실 겁니다. 서연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침대 옆 협탁에 놓인 자신의 낡은 휴대전화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그녀가 강서연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기 위해 선택한 가난의 상징과도 같은 물건이었다. 그녀의 본명은 강해인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인 강한그룹 회장의 고명딸이자 유일한 금지옥엽이었다. 3년 전 그녀는 정략 결혼과 숨막히는 후계구도 경쟁에서 벗어나 평범한 사랑을 꿈꾸며 가문을 등지고 나왔었다. 아버지인 강 회장은 딸의 고집을 꺾지 못해 결국 그녀가 원하는 대로 평범한 신분으로 살게 해주었지만 단 하나의 조건을 걸었었다. 만약 그 선택한 삶이 불행해진다면 언제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야 하며 그때는 가문의 방식대로 모든 것을 정리하겠다는 약속이었다. 서연은 민준이 자신의 배경이 아닌 인간 강서연을 사랑해 줄 것이라 믿었지만 그 믿음은 오늘 차가운 병원 복도 바닥에서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베개 밑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또 다른 스마트폰을 꺼냈다. 그것은 시중에서는 구할 수 없는 특수 제작된 단말기로 오직 강한그룹의 최상위 수뇌부 라인과만 연결되는 한 라인이었다. 전원을 켜자마자 화면에 강한그룹의 로고인 푸른 독수리 문양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서연은 심호흡을 하며 저장된 단 하나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가 가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혜인아, 낮고 굵은 목소리였지만 그 속에는 딸을 향한 애타는 그리움과 걱정이 가득 담겨 있었다. 강 회장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서연은 참고 있었던 눈물을 왈칵 쏟아냈다. 민준에게 맞았을 때도 울지 않았던 그녀였지만 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 앞에서는 무장 해제될 수밖에 없었다. 아빠, 내가 틀렸어. 내 선택이 다 틀렸어. 수화기 너머로 강 회장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천하를 호령하는 기업의 총수도 딸의 울음소리 앞에서는 평범한 아버지일 뿐이었다. 그러나 그 애틋함은 곧 누군가를 향한 멸망의 선고로 바뀌었다. 울지 마라 내 딸아. 내 눈에서 눈물 나게 한 놈은 내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게다.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오너라. 나머지는 아비가 다 알아서 하마.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차갑게 식은 눈빛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더 이상 사랑의 목매는 어리석은 여자는 없었다.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을 짓밟은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 그녀는 다시 악마의 딸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네, 아빠, 저 돌아갈래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제가 누구인지 똑똑히 알려주고 싶어요. 그가 얼마나 거대한 산을 건드렸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세요. 전화가 끊기자마자 서울 도심의 한복판에 위치한 강한그룹 본사 펜트하우스 집무실에서는 한밤중에 비상소집이 이루어졌다. 강 회장은 잠옷 차림 그대로 집무실에 앉아 있었고 그의 앞에는 그룹의 법무팀장 재무이사 그리고 비서실장이 식은땀을 흘리며 서 있었다. 강 회장의 표정은 흡사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와 같았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뭉치를 가리키며 나직하게 명령했다. 서민준, 서울중앙병원 신경외과 펠로우. 이놈과 관련된 모든 것을 조사해 이놈의 탯줄부터 시작해서 사돈의 팔촌까지 엮인 모든 자금줄과 인맥을 털어 법무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느 정도 수위로 진행할까요, 회장님? 사회적 매장입니까? 아니면 법적 처벌입니까? 강 회장은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다. 둘 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해. 그놈이 몸담고 있는 병원 재단 자체를 흔들어 내 딸이 그런 쓰레기 같은 놈에게 모욕을 당했는데 그 병원이 멀쩡히 돌아가는 꼴은 못 보겠군. 명령은 즉시 하달되었다. 밤사이 대한민국 금융 네트워크의 지하에서는 은밀하고 거대한 자금의 이동이 시작되었다. 서민준의 부친이 운영하는 중소건설사의 대출 만기 연장, 거부 통보가 예약되었고 민준이 주식 투자를 위해 끌어다 쓴 사채업체들의 장부가 국세청 조사 리스트에 오르도록 조작되었다. 또한 서민준의 과거 의료 과실 의혹과 논문 표절 시비가 담긴 익명의 제보 파일이 주요 언론사 사회부 기자들의 메일함으로 일제히 전송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한 개인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말살시키기 위한 정교하고 잔혹한 시스템의 가동이었다. 서민준이 술에 취해 잠든 사이 그의 인생을 지탱하던 모든 기둥들이 소리 없이 톱질 당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숙취로 깨질 듯한 머리를 부여잡고 일어난 민주는 습관처럼 뉴스 채널을 켰다. 화면 속 앵커의 다급한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다. 속보입니다. 국내 굴지의 대형 병원 의사가 임신한 아내를 병원 내에서 폭행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또한 해당 의사가 불법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검찰의 내사를 받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다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화면 하단에 모자이크 처리된 사진은 분명 어제 자신이 서연을 밀치던 장면이 찍힌 CCTV 화면이었다. 그때 식탁 위에 올려둔
그의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발신자는 병원장이었다. 민준이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누르자마자 수화기 너머에서 병원장의 고함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터져 나왔다. 서민준, 너 지금 당장 어디야? 내 놈 때문에 우리 병원이 망하게 생겼어. 당장 내 방으로 튀어와. 민준은 전화기를 떨어뜨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어젯밤의 일이 악몽이 아니라 현실이었음을, 그리고 그 현실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급히 옷을 챙겨 입고 현관을 나섰지만 아파트 입구에는 이미 수많은 취재진이 장사진을 치고 있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기관총처럼 터지며 그를 향해 쏟아졌고 마이크를 든 기자들이 들이닥쳐 질문을 퍼부었다. 서민준 씨의 아내분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강한 그룹과의 관계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죠. 민준은 경비원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차에 올라타 병원으로 향했지만 그의 손은 핸들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라디오에서는 강한그룹이 서울중앙종합병원에 대한 수천억 원 규모의 의료기기 지원 사업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제야 민준의 머릿속에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어제 그 중년 남성 강의사 그리고 아내 서연의 묘한 눈빛. 설마. 말도 안 돼. 그 거지 같은 년이 강한그룹과 무슨 상관이란 말이야. 그의 절규는 달리는 차 안에서 공허하게 흩어졌다. 서민준이 병원 정문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이미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아수라장이었다. 평소라면 환자와 보호자들이 조용히 오가며 차분함을 유지하던 로비 입구는 수십 명의 기자들과 유튜버들, 그리고 어디선가 정보를 듣고 몰려온 여성 단체 회원들로 인해 발디딜 틈조차 없었다. 민준의 차가 나타나자마자 마치 피냄새를 맡은 상어떼처럼 인파가 차량을 에워쌌고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며 시야를 하얗게 멀게 만들었다. 차창 밖에서는 가정폭력 의사 서민준은 사퇴하라. 임산부 폭행이 웬 말이냐라는 구호가 확성기를 통해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고 몇몇 사람들은 차 유리에 날계란과 밀가루를 던지며 분노를 표출했다. 민준은 운전대를 잡은 손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며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당혹감을 억누르려 애썼다. 그는 자신이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단지 부부 싸움이었을 뿐이고 아내가 넘어진 것은 실수였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지만 세상은 이미 그에게 쓰레기 의사라는 낙인을 찍어버린 뒤였다. 보안 요원들이 간신히 길을 터준 덕분에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선 민주는 도망치듯 차에서 내려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그러나 병원 내부의 공기 또한 바깥 못지않게 싸늘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마주친 동료 의사들과 간호사들은 평소라면 먼저 다가와 아른 체를 하고 아부를 떨었을 테지만 오늘은 민준과 눈이 마주치자마자 황급히 시선을 피하거나 끼리끼리 모여 수군거렸다. 그들의 눈빛에는 경멸과 호기심, 그리고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까봐 두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민주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뻣뻣하게 들었다. 이따위 시선들에 굴복할 수는 없었다. 그는 자신이 이 병원의 에이스이며 매출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는 스타 의사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었다. 병원장이 자신을 부른 것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일 것이라 생각하며 짐짓당당한 표정으로 원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하지만 원장실의 분위기는 그의 예상과는 정반대로 흘러갔다. 병원장은 책상 뒤에 앉아있지 않고 창가에 서서 블라인드 사이로 아래층의 시위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민준이 들어오자마자 병원장은 들고 있던 결제, 서류철을 민준의 발밑으로 거칠게 집어던졌다. 퍽하는 소리와 함께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졌고 민준은 반사적으로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다. 내 놈이 기어이 사단을 냈구나. 도대체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병원장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목에 핏대가 선명하게 솟아 있었다. 민주는 억울함을 호소하듯 다급하게 변명했다. 원장님 오해입니다. 이건 단순한 부부싸움이 와전된 겁니다. 저 사람들이 악의적으로 편집된 영상을 유포해서. 그러나 병원장은 그의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책상을 내리쳤다. 닥쳐. 부부싸움? 네가 마누라 뺨을 때리고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영상이 전 국민에게 생중계됐어. 그게 와전된 거냐? 병원장은 떨리는 손으로 리모컨을 들어 벽면에 대형 TV를 켰다. 뉴스 채널에서는 충격, 명문대 출신 의사의 두 얼굴이라는 자극적인 타이틀과 함께 민준의 신상 정보가 모자이크도 없이 적나라하게 보도되고 있었다. 앵커는 심각한 표정으로 멘트를 이어갔다. 해당 의사가 소속된 서울중앙종합병원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도덕적 해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에 대해 병원의 주요 후원사인 강한복지재단은 연간 500억 원 규모의 연구 지원금 지급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또한 병원과 제휴를 맺고 있던 다국적 제약사들 역시 계약 해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았다. 500억 원, 그것은 병원 1년 예산의 30%에 달하는 거금이었다. 그제야 병원장이 왜 저토록 길길이 날뛰는지 이해가 가기 시작했다. 자신의 개인적인 일이 병원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었던 것이다. 너 당장 짐 싸서 나가.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무기한 정직이야. 아니, 내 마음 같아서는 당장 면허를 박탈시키고 싶지만 절차 때문에 참는 거야. 병원장의 차가운 통보에 민주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원장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이 병원을 위해 얼마나 많은 공헌을 했습니까? VIP 환자들을 다 제가 끌어오지 않았습니까? 민주는 자존심을 버리고 애원했지만 병원장은 냉정하게 돌아섰다. 네가 끌어온 그 VIP들이 지금 다 예약을 취소하고 있어. 너한테 진료받느니 차라리 죽겠다는 사람도 있더군. 더 이상 내 병원물 흐리지 말고 당장 꺼져. 쫓겨나듯 원장실에서 나온 민주는 복도 한복판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차기 부원장으로 거론되던 자신이 순식간에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그때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다시 한번 요란하게 울렸다. 이번에는 아버지였다. 민준의 아버지는 지방에서 중견 건설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민준의 성공 덕분에 최근 서울 진출을 꾀하며 사업을 확장하고 있었다. 전화를 받자마자 아버지의 다급하고 절망적인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민준아, 이게 다 무슨 일이냐? 지금 은행에서 대출금 전액을 일시 상환하라고 통지서가 날아왔다. 거래처들은 납품을 끊겠다고 난리고 공사 현장은 국토부 감사가 들이닥쳐서 올 스톱됐어. 민주는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을 느꼈다. 병원뿐만이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자신의 목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아버지 진정하세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뭔가 착오가 있을 거예요. 민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버지의 통곡 소리만 들려올 뿐이었다. 민주는 비상계단으로 숨어들어 떨리는 손으로 주식 애플리케이션을 켰다. 그가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했던 바이오 관련 주식들이 마치 짠 듯이 하한가로 곤두박질 치고 있었다. 화면 가득한 파란색 화살표들이 비수처럼 그의 심장에 꽂혔다. 계좌 잔고는 눈 녹듯이 사라지고 있었고 신용 미수금에 대한 반대 매매 경고 메시지가 쉴 새 없이 팝업으로 떴다. 이건 단순히 운이 나쁜 게 아니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정밀 타격을 가하고 있음이 분명했다. 민준의 머릿속에 다시금 강한 그룹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어제 아내가 불렀던 그 사람들의 압도적인 위압감, 그리고 뉴스에서 언급된 강한복지재단의 지원 중단. 모든 정황이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다. 하지만 민주는 여전히 믿을 수가 없었다. 3년 동안
좁은 임대 아파트에서 콩나물 값을 깎던 그 구질구질한 강서연이 제게 서열 1위 강한그룹과 연관이 있다고? 말도 안 돼. 서연이가 그럴 리 없어. 그 여자는 고아원 출신이라고 했잖아. 민주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미친 듯이 서연의 번호를 눌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없는 번호라는 기계적인 안내음뿐이었다. 그는 충동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병원 15층에 위치한 VVIP 병동으로 향했다. 확인해야 했다. 서연을 만나서 멱살이라도 잡고 이 모든 게 장난이라고. 사실은 네가 꾸민 몰래 카메라였다고 말하게 해야 했다. 그러나 VVIP 병동으로 통하는 전용 엘리베이터 앞은 이미 건장한 사설 경호원들이 2중 3중으로 바리케이드를 치고 있었다. 민준이 다가가려 하자 경호원 중 한 명이 거대한 덩치로 앞을 가로막았다. 돌아가십시오. 이곳은 허가된 인원 외에는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나는 여기 의사야. 그리고 저 안에 입원한 환자의 남편이라고. 내 아내를 만나겠다는데 네가 뭔데 막아. 민준이 악을 쓰며 경호원을 밀치려 했지만 바위처럼 단단한 남자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경호원은 민준의 팔을 가볍게 제압하며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경고했다. 서민준 씨 환자분께서는 당신과의 면회를 거부하셨습니다. 한 번만 더 소란을 피우면 업무 방해 및 접근 금지 위반으로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전해드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경호원은 민준을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다. 지금 겪고 있는 일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하십니다. 당신이 부린 오만의 대가가 얼마나 비싼지 뼛속까지 시리게 느끼게 될 거라고 전하셨습니다. 민준은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경호원의 입에서 나온 말은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그는 이제야 자신이 건드린 상대가 누구인지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단순히 아내를 무시하고 때린 것이 아니었다.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것도 모자라 사자 새끼를 발로 걷어찬 꼴이었다. 공포가 쓰나미처럼 밀려왔다.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접속했다.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가 모두 자신과 관련된 키워드로 도배되어 있었다. 서민준 의사 신상, 서민준 아버지 건설사 비리, 강한그룹 사위설. 네티즌들은 이미 민준의 초등학교 졸업 앨범부터 과거 여자 문제까지 샅샅이 파헤치고 있었고 댓글창은 그를 향한 저주와 비난으로 가득 찼다. 심지어 그가 과거의 의료 과실을 덮기 위해 환자 가족을 협박했던 녹취록까지 익명의 게시판에 올라와 있었다.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돈도 명예도 가족도 모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민주는 벽을 짚고 간신히 일어섰다.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들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병원 밖으로 나갔다. 쏟아지는 카메라 세례와 욕설 속에서 그는 마치 발가벗겨진 기분이었다. 차에 탄 민주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핸들의 머리를 박고 괴로워했다. 그때 차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고개를 들어보니 낯선 남자가 서류 봉투를 흔들며 서 있었다. 민준이 창문을 조금 내리자 남자는 봉투를 차 안으로 밀어넣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라졌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본 민준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듯 흔들렸다. 그 안에는 이혼 소송 소장과 함께 친권 및 양육권 포기 각서, 그리고 그가 지금까지 저지른 불법 리베이트 내역이 상세하게 적힌 고발장이 들어 있었다. 소장의 청구인은 강혜인, 괄호 열고 개명 전 강서연. 민주는 그 이름 세 글자를 보는 순간 숨이 쉬는 것 같았다. 강혜인. 재계 호사가들 사이에서 소문으로만 떠돌던 강한그룹 회장의 숨겨진 막내딸. 유학을 갔다는 소문만 무성했고 공식 석상에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베일에 쌓여있던 그 인물이 바로 자신의 아내였다니. 민주는 미친 사람처럼 헛웃음을 터뜨렸다. 하하, 하하하. 웃음소리는 점점 히스테릭한 비명으로 변해갔다. 그는 자신이 로또 복권인 줄 알고
샀던 것이 실은 자신의 목을 칠 단두대의 칼날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고개를 들어 병원 꼭대기 층을 올려다보았다. 저 높은 곳 어딘가에서 아내가 아니 강혜인이 이 모든 파멸을 내려다보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등골이 오싹해졌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었다.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는 무기 하나 없이 전장 한복판에 발가 벗겨진 채 서 있었다. 벼랑 끝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문다는 옛말이 있지만 서민주는 고양이를 물기는커녕 자신의 꼬리조차 감당하지 못할 만큼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동아줄이라 생각되는 번호를 눌렀다. 바로 어제 자신이 수술을 집도했던 유력 국회의원 박 의원의 비서실장이었다. 서민주는 자신의 의료기술이 박 의원의 생명을 구했으니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얄팍한 계산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것은 차가운 거절뿐이었다. 서 선생님, 지금 뉴스 안 보십니까? 강한그룹이 선생님을 타깃으로 삼았다는 소문이 여의도 바닥에 파다합니다. 의원님께서도 강한그룹의 심기를 거스르면서까지 선생님을 도울 이유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연락 자제해 주십시오. 뚜뚜뚜 끊어진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기계음은 민준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대한민국에서 돈과 권력의 먹이사슬 최상위에 군림하는 포식자가 누구인지 뼈저리게 깨닫는 순간이었다. 그때 민준의 휴대전화로 발신자 표시 제한 문자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다. 오후 8시 한남동 더 힐즈 프라이빗 클럽 301호 살 길을 찾고 싶다면 혼자 올 것. 짧고 간결한 문장이었지만 민준은 직감적으로 이것이 강한그룹 측에서 보낸 호출임을 알아차렸다. 함정일 수도 있었지만 지금 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미 모든 계좌는 동결되었고 병원에서는 쫓겨났으며 집 앞은 기자들로 봉쇄된 상태였다. 그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택시를 잡아타 약속 장소로 향했다. 한남동 언덕 위에 자리 잡은 더 힐즈는 대한민국 상위영점 1%만이 출입할 수 있다는 멤버십 클럽으로 입구부터 풍기는 위압감이 남달랐다. 민준이 도착하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검은 양복의 직원들이 그를 말없이 안내했다. 화려한 대리석 복도를 지나며 민준은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여 식은땀을 흘렸다. 안내받은 301호의 육중한 마호간이 문이 열리자 은은한 조명 아래 널찍한 응접실이 드러났다. 방 한가운데 놓인 최고급 가죽 소파에는 한 남자가 다리를 꼬고 앉아 체스말 하나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는 민준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체스판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날카로운 턱선과 차가운 눈매 그리고 몸에 딱 맞아떨어지는 이탈리아산 수트까지 온몸에서 귀족적인 오라를 뿜어내고 있는 그 남자는 강서연의 친오빠이자 강한그룹의 유력한 후계자인 강진혁 전무였다. 민준은 숨이 턱 막히는 압박감을 느끼며 쭈뼛거리고 서 있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민준의 불안감은 증폭되었고 결국 참다 못해 먼저 입을 열었다. 저 부르셔서 왔습니다. 제가 서민준입니다. 목소리가 형편없이 갈라져 나왔다. 그제야 진혁은 체스말을 내려놓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민준을 응시했다. 그 눈빛은 어딘가 서연과 닮아 있었지만 훨씬 더 잔혹하고 감정이 배제된 무기질적인 눈빛이었다. 앉으라는 말은 안 했네. 서민준 씨. 진혁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민준을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진혁은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 하나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자네가 내 동생 혜인이 아니 서연이에게 저지른 짓들에 대한 청구서야. 물론 법적인 절차는 변호사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나는 사업가라서 그런지 숫자로 계산하는 걸 좋아하거든. 민준은 침을 꿀꺽 삼키며 물었다. 오해입니다. 저는 정말 서연이가, 아니 혜인 씨가 회장님 따님인 줄 몰랐습니다. 알았다면 제가 감히
알았다면 진혁이 코웃음을 치며 말을 끊었다. 그의 입가에 걸린 미소는 경멸 그 자체였다. 알았다면 때리지 않았겠지. 알았다면 무시하지 않았겠지. 오히려 발바닥이라도 핥으며 충성했겠지. 그게 바로 혜인이가 너를 시험한 이유야. 진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민준에게 다가갔다.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올 때마다 민준은 뒷걸음질 쳤지만 곧 벽에 가로막히고 말았다. 진혁은 민준의 귓가에 대고 나직하게 속삭였다. 내 동생은 배경이나 돈이 아닌 오직 자신만을 사랑해줄 남자를 찾고 있었어. 그래서 스스로 가문을 나오고 그 허름한 임대 아파트에서 3년을 버틴 거야. 그런데 너는 그 순수한 마음을 짓밟고 모욕했어. 네가 사랑한 건 내 동생이 아니라 네가 맘대로 휘두를 수 있는 만만한 대상이었을 뿐이지. 민주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변명하려 했지만 입술이 떨어지지 않았다. 진혁의 말은 하나하나가 폐부를 찌르는 정곡이었다. 진혁은 다시 소파로 돌아가 테이블 위에 놓인 와인잔을 들었다. 오늘 아침 자네 부친의 건설사가 최종 부도 처리되었네. 자네가 병원에서 챙긴 리베이트 장부는 검찰 특수부에 넘어갔고 자네의 학위 논문 표절 증거는 학계에 뿌려졌지. 이 모든 게 불과 24시간 안에 일어난 일이야.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겠나? 진혁은 와인잔을 가볍게 흔들며 붉은 액체를 응시했다. 자네는 단순히 아내를 때린 게 아니야. 자네는 강한그룹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에 바이러스를 심은 거야. 그리고 우리는 그 바이러스를 박멸하기 위해 백신을 투여한 거고. 그 순간 민준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이성이 붕괴되는 소리이자 알량한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였다. 그는 털썩 무릎을 꿇었다. 체면이고 뭐고 살아야겠다는 본능만이 남았다. 잘못했습니다. 전무님, 아니 처남,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죽일 놈입니다. 하지만 뱃속의 아이를 봐서라도 아이 아빠가 전과자가 되면 아이에게도 안 좋지 않겠습니까? 민주는 바닥에 머리를 박으며 애원했다. 눈물인지 콧물인지 모를 액체가 바닥을 적셨다. 그러나 진혁의 표정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싸늘하게 식어갔다. 그는 품에서 손수건을 꺼내 손을 닦으며 마치 더러운 것을 본 듯 눈살을 찌푸렸다. 착각하지 마. 그 아이는 강씨 가문의 핏줄로 태어날 거야. 서씨가 아니라. 진혁의 선언은 민준에게 마지막 희망조차 앗아갔다. 내 동생은 이미 친권 포기 각서를 준비했어. 자네가 순순히 도장을 찍는다면 적어도 감옥에서 썩는 기간은 줄여줄 수 있어. 하지만 만약 양육권 소송이라도 걸며 버틴다면. 진혁은 말을 멈추고 손가락으로 목을 긋는 신협을 했다. 자네뿐만 아니라 자네 집안의 팔촌까지 대한민국 땅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게 만들 거야. 선택해. 조용히 사라질지 아니면 처참하게 으깨질지. 방 안의 공기가 납처럼 무거워졌다. 민주는 바닥에 엎드린 채 오열했다.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적은 인간이 아니라 거대한 자연재해와도 같았다. 그때 진혁의 비서가 들어와 귓속말을 전했다. 전무님 병원 쪽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내일 오전 아가씨께서 직접 움직이실 예정입니다. 진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바닥에 엎드려 있는 민준을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마지막 통첩을 날렸다. 내일 오전 10시 병원으로 와. 기자들이 많이 와 있을 거야. 그 앞에서 네 죄를 낱낱이 자백하고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 만약 딴 생각을 하거나 도망칠 궁리를 한다면 오늘 겪은 일은 예고편에 불과했다는 걸 알게 될 거야. 진혁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을 나갔고 육중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민준의 심장을 강타했다. 텅 빈 방에 홀로 남겨진 민준은 비틀거하며 일어났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헝클어진 머리, 핏발선 눈, 눈물 자국으로 얼룩진 얼굴. 불과 이틀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 의사라 자부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체스판을 바라보았다. 흑색 킹이 백색 말들에 의해 완벽하게 포위되어 있었다. 체크메이트. 그제야 그는 자신이 처음부터 이길 수 없는 게임을 하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강혜인이라는 거대한 퀸을 평범한 폰대로 착각하고 함부로 다룬 대가는 파멸이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주저앉은 민주는 허공을 향해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다. 내일이 오는 것이 죽기보다 두려웠지만 그에게는 도망칠 구멍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서울중앙종합병원의 아침은 여느 때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무거운 침묵과 폭풍 전야의 긴장감으로 시작되었다. 병원 정문 앞은 전날보다 배는 더 많은 취재진과 구경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소란스럽지는 않았다. 마치 거대한 해일이 덮쳐오기 직전 바닷물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며 만들어내는 기이한 고요함과도 같았다. 상공에는 방송국 헬기가 굉음을 내며 선회하고 있었고 지상에는 수십 대의 중계차들이 위성 안테나를 세운 채 대기 중이었다. 병원 내부 로비 역시 의료진과 환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는데 그들의 시선은 모두 정문 쪽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어제 진혁에게 최후 통첩을 받은 서민주는 물한 눈과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구겨진 정장 차림으로 로비 한 구석에 서 있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병원의 황태자로 군림하며 거만하게 복도를 누비던 그였지만 지금은 청소부조차 그를 피해서 지나갈 만큼 비참한 몰골이었다. 민주는 입술을 잘근잘근 씹으며 초조하게 시계를 보았다. 오전 9시 55분. 약속된 시간이 다가올수록 심장이 흉곽을 뚫고 나올 것처럼 거세게 뛰었다. 그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강한 그룹을 상대로 싸우겠다는 변호사는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었다. 심지어 그와 친분이 두터웠던 로펌의 선배조차 전화를 받자마자 욕설을 퍼붓고 끊어버렸다. 이제 그에게 남은 길은 진혁이 말한 대로 공개적인 자백과 항복뿐이었다. 하지만 민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신락 같은 미련이 남아있었다. 아내 서연이 아니 강혜인이 자신을 사랑했던 기억이 아직 남아있다면 혹시라도 그녀가 마음을 돌려 자신을 용서해주지 않을까 하는 어리석은 기대였다. 그래 서연이는 마음이 약하니까 내가 무릎 꿇고 빌면 용서해줄 거야. 우린 아이도 있잖아. 그는 주문을 외우듯 중얼거렸다. 오전 10시 정각. 갑자기 도로 쪽에서 묵직한 진동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차량의 엔진 소리가 아니었다. 지축을 울리는 듯한 거대한 울림이었다. 병원 앞을 가득 메우고 있던 인파가 홍해 갈라지듯 양옆으로 물러나며 길을 춥다. 저 멀리서 검은색 대형 세단들의 행렬이 모습을 드러냈다. 선두에는 경찰 사이드카 2대가 호위를 하고 있었고 그 뒤로 롤스로이스 팬텀과 마이바흐 그리고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경호 차량 등 도합 20여 대가 넘는 최고급 차량들이 줄지어 들어왔다. 모든 차량의 보닛 위에는 강한 그룹을 상징하는 푸른 독수리 엠블럼이 햇빛을 받아 서슬퍼런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병문안이 아니라 마치 한 국가의 원수가 방문하는 것과 같은 압도적인 위용이었다. 병원 로비 유리창을 통해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병원장과 이사진들이 허겁지겁 정문으로 뛰어나가 도열했고 그들의 얼굴에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차량 행렬이 병원 본관 앞에 멈춰서자 일제히 문이 열리며 수십 명의 경호원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훈련된 동작으로 사방을 경계하며 붉은 카펫이 깔린 듯한 통로를 만들었다. 민주는 다리가 후들거려서 있기조차 힘들었다. 그가 상상했던 재벌가의 모습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위압적인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수십 명의 변호인단이 서류 가방을 들고 내렸고 그 뒤를 이어 강진혁 전무가 차가운 표정으로 차에서 내렸다. 그리고 가장 중심에 있던 리무진의 문이 열렸다. 모든 카메라 플래시가 그곳을 향해 터졌다.
경호원의 부축을 받으며 차에서 내린 사람은 민준의 아내 강서연, 아니 강혜인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낡은 인부복을 입은 초라한 모습이 아니었다. 최고급 실크 드레스를 입고 어깨에는 쇼를 둘렀으며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타고난 기품과 카리스마가 뿜어져 나왔다. 푸른 배를 감싸 안고 서 있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전장에 나선 여왕과도 같았다. 민주는 숨을 들이켰다. 저 여자가 정말 내 아내란 말인가? 매일 밤 내 다리를 주무르고 푼돈을 아끼려 가계부를 쓰던 그 여자가 맞나? 낯선 이질감과 함께 걷잡을 수 없는 후회가 밀려왔다. 혜인은 천천히 병원 로비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시선은 좌우를 살피지 않고 오직 정면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병원장과 이사진들이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했지만 그녀는 가볍게 목례만 했을 뿐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로비 안으로 들어선 그녀의 눈이 구석에 찌그러져 있는 민준을 발견했다. 순간 그녀의 눈동자에 차가운 경멸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진혁이 손짓하자 경호원들이 민준을 혜인의 앞으로 끌고 왔다. 민준은 강제로 무릎이 꿇려졌고 수많은 카메라와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그를 둘러싼 경호원들의 벽은 너무나 견고했다. 서연아, 아니 혜인 씨.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내가 잘못했어.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제발 용서해줘. 우리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그는 비굴하게 웃으며 혜인의 드레스 자락을 잡으려 손을 뻗었다. 그러나 그 손은 닿기도 전에 경호원의 구두발에 짓밟혔다. 아, 민준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굴렀지만 아무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다. 혜인은 차가운 눈으로 바닥을 기는 남편을 내려다보았다. 서민준 씨,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당신의 아내 강서연이 아닙니다. 당신이 때리고 무시했던 강서연은 그날 병원 복도에서 죽었어요. 지금 당신 앞에 있는 사람은 강한 그룹의 강혜인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로비 전체를 울릴 만큼 또렷했다. 그녀의 뒤에 서 있던 변호사 한 명이 앞으로 나와 서류 뭉치를 민준의 눈앞에 펼쳐 보였다. 이혼 합의서 및 친권 포기 각서, 그리고 위자료 청구 소송 취하서입니다. 이미 귀하의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는 검찰에 넘어갔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 서류에 서명하신다면 그룹 차원에서 형사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탄원서는 써드릴 의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 탄원서가 얼마나 효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변호사의 말은 정중했지만 내용은 협박 그 자체였다. 민주는 서류를 바라보았다. 친권 포기, 아이에 대한 모든 권리를 영구히 박탈당한다는 내용이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아이만은 안 돼. 민준이 마지막 발악을 하듯 소리쳤다. 내가 아빠야. 내 핏줄이라고. 어떻게 아빠한테 아이를 못 보게 할 수 있어? 그러자 혜인이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민준의 턱을 잡아 강제로 들어 올렸다. 아빠, 당신 입에서 나올 단어가 아닙니다. 당신은 아이를 보호하기는커녕 만삭인 아내를 폭행하고 뱃속의 아이까지 위험에 빠뜨렸어요. 당신은 아빠 자격이 없습니다. 아니, 인간 자격도 없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 대신 뜨거운 분노가 흘러나왔다. 당신이 사랑했던 건 나도 아이도 아니었어요. 오로지 당신의 그 얄팍한 자존심과 허영심뿐이었지. 내 아이는 그런 비겁한 남자를 아버지로 두게 할 수 없습니다. 혜인은 손짓으로 뒤에 있던 비서에게 무언가를 가져오게 했다. 그것은 대형 스크린이 달린 태블릿이었다. 비서가 화면을 로비의 대형 TV와 연결하자 영상 하나가 재생되었다. 그것은 민준이 동료 의사들과 술자리에서 했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이었다. 야, 그 촌스러운 년? 그냥 식모처럼 부려먹기 딱 좋아서 데리고 사는 거야. 돈도 없고 백도 없어서 내가 밖에서 무슨 짓을 해도 찍소리 못하거든. 애 낳으면? 대충 키우다가 유학 보내버리고 이혼해야지. 민준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다. 사람들은 경악하며 수군거렸고 취재진들은 미친 듯이 셔터를 눌러댔다. 민준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다. 언제 녹음된 것인지조차 기억나지 않는 자신의 목소리가 자신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 이게 당신의 진심이었군요. 혜인은 싸늘하게 말했다. 이래도 당신이 아이 아빠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민주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변명할 여지조차 남지 않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변호사가 내민 펜을 잡았다. 서류 위에 펜촉이 닿는 순간 그의 손은 미친 듯이 떨렸지만 옆에 서 있던 경호원이 그의 손을 꽉 잡고 강제로 서명을 진행시켰다. 붉은 인주가 찍힌 지장이 서류 위에 선명하게 남았다. 그것은 민준의 인생이 종말을 고하는 낙인이었다. 서명이 끝나자 변호사는 서류를 챙겨 가방에 넣었고 진혁은 민준에게 다가가 나직하게 말했다. 이걸로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 이제부터 진짜 지옥이 시작될 테니까. 네가 쌓아올린 모든 것이 무너지고 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너를 떠날 거야. 평생을 참회 속에서 살아가. 혜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돌아섰다. 그녀의 뒷모습은 단호했고 흔들림이 없었다. 가시죠. 그녀의 짧은 명령에 수십 명의 수행원들이 일제히 움직였다. 마치 썰물이 빠져나가듯 그들은 다시 차량에 탑승했고 혜인을 태운 리무진은 미련 없이 병원을 빠져나갔다. 남겨진 것은 바닥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서민준과 그를 둘러싼 카메라 플래시, 그리고 그를 손가락질하는 대중들의 멸시 어린 시선뿐이었다. 그때 병원 보안팀장과 경찰들이 민준에게 다가왔다. 서민준 씨 의료법 위반 및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그리고 폭행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그의 손목에 차갑게 감겼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느껴지자 민준은 비로소 현실을 자각하고 오열했다. 안 돼. 이건 꿈이야. 내가 누군데. 내가 서민준인데. 그가 경찰차에 태워지는 모습은 전국에 생중계되었다. 한때 신의 손이라 불리던 유망한 의사의 추락은 너무나도 빠르고 비참했다. 병원 로비의 대형 스크린에는 강한그룹의 공식 성명서가 속보로 뜨고 있었다. 강한그룹은 강혜인 씨와 태어날 아이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번 사건과 관련된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그 문구는 민준에게 내려진 영원한 추방 명령과도 같았다.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병원을 떠났지만 사람들은 오랫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 그들은 오늘 목격한 것이 단순한 체포 현장이 아니라 거대한 권력과 정의가 오만한 한 개인을 어떻게 심판하는지를 보여주는 현대판 처형식이었음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차 안에서 멀어지는 병원을 바라보며 민주는 흐릿해지는 시야 속에서 과거의 기억들을 떠올렸다. 서연이 싸주던 도시락, 그녀의 따뜻한 미소, 태동을 느끼며 신기해하던 자신의 모습, 그 모든 행복이 자신의 손에 쥐어져 있었음을 왜 진작 몰랐을까? 후회는 언제나 늦고 되돌릴 수 없는 법이다. 그는 고개를 떨구었다. 이제 그를 기다리는 것은 차가운 감방의 바닥과 끝없는 고독뿐이었다. 병원을 뒤흔들었던 강한 그룹의 행렬은 사라졌지만 그들이 남긴 충격은 병원 건물의 기초를 흔들 만큼 강렬했고 서민준이라는 이름은 오만과 파멸의 대명사로 사람들의 뇌리에 영원히 박제되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조사실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다. 창문 하나 없는 밀폐된 공간. 칙칙한 회색 벽에 둘러싸인 그곳은 서민준이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단절과 고립의 장소였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최고급 슈트를 입고 VIP 병동을 누비던 그는 이제 가슴에 2450이라는 수인 번호가 박힌 푸른색 죄수복을 입고 있었다. 조사를 맡은 검사는 민준과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건조한 목소리로 질문을 던졌다.
민주는 초췌해진 얼굴로 변호사를 찾았지만 그에게 배정된 국선 변호인은 구석에 앉아 졸고 있거나 가끔 한숨을 내쉴 뿐 그를 위해 적극적으로 변론할 의지가 전혀 없어 보였다. 강한그룹의 법무팀이 이미 검찰 수뇌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완벽한 증거 자료를 제출해 놓은 상태에서 민준을 변호한다는 것은 변호사로서의 커리어를 망치는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기 때문이었다. 피의자 서민준. 2023년 5월경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신약 채택 대가로 5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 인정합니까? 검사가 서류 한 장을 민준의 코앞에 들이밀었다. 그곳에는 민준이 골프장에서 영업사원과 웃으며 돈 봉투를 주고받는 CCTV 캡처 사진이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민준은 마른 침을 삼키며 부인하려 했지만 검사는 틈을 주지 않고 다음 증거를 제시했다. 또한 2022년 11월 의료 과실로 인한 환자의 뇌 손상을 은폐하기 위해 의무 기록지를 조작하고 유족들에게 합의를 종용하며 협박한 녹취 파일도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검사가 노트북의 재생 버튼을 누르자 당신들 이거 공론화 해봤자 계란으로 바위치기야. 병원 법무팀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라고 윽박 지르는 민준의 목소리가 조사실을 가득 채웠다. 민준은 고개를 떨구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다. 그것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정밀하게 기획된 사냥이었다. 민준이 구치소의 차가운 독방에서 절망을 곱씹고 있는 동안 바깥 세상에서는 그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뉴스에서는 연일 의료계의 타락 서민준 게이트라는 제목으로 그와 연루된 비리 사슬을 대서특필했다. 그 불똥은 민준을 비호했던 서울중앙종합병원 병원장에게까지 튀었다. 강한그룹의 감사팀이 병원 재단에 대한 전방위적인 회계 감사를 실시한 결과 병원장이 수년간 연구비를 횡령하여 해외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병원장은 출국 금지 조치를 당하고 자택에서 긴급 체포되었으며 병원 이사회는 즉각 해체되었다. 한때 의료계의 권력자였던 그들이 줄줄이 포승줄에 묶여 호송차에 오르는 장면은 국민들에게 통쾌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했다. 권력의 비호를 받던 악인들이 더 큰 권력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었다. 민준의 집안 역시 풍비박산이 났다. 그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건설사는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최종부도 처리되었다. 채권단들이 집으로 들이닥쳐 가전제품과 가구에 빨간 압류 딱지를 붙였고 평생 귀부인 행세를 하며 며느리를 구박했던 민준의 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다. 그녀가 입원한 곳은 아이러니하게도 아들이 쫓겨난 바로 그 병원의 6인실이었다. VIP 병동이 아니면 쳐다보지도 않았던 그녀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 병실 한 구석에서 신음하고 있는 모습은 인과응보의 표본과도 같았다. 민준의 가족들은 서로를 원망하며 뿔뿔이 흩어졌고 민준에게 면회를 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는 철저하게 버림받았고 세상에서 잊혀가고 있었다. 반면 강혜인은 출산을 앞두고 안정을 취하며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신의 위치를 되찾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강한그룹 본사의 펜트하우스에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며 비서가 가져온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보고서의 제목은 서울중앙종합병원 재단 인수 및 정상화 방안이었다. 그녀는 단순히 남편에게 복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민준과 같은 괴물을 만들어낸 병원의 병폐 시스템 자체를 뜯어고치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배는 이제 만삭이 되어 움직이기조차 힘들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강인했다. 그녀의 곁에는 오빠인 진혁이 든든한 조력자로 서 있었다. 몸은 좀 어때? 무리하지 말라고 의사가 신신당부했잖아. 진혁이 걱정스러운 말투로 물었다. 혜인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배를 쓰다듬었다. 괜찮아 오빠. 이 아이도 엄마가 강해지길 바라고 있을 거야. 다시는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거나 짓밟히지 않으려면 내가 힘을 가져야 해. 그래,
네 말이 맞다. 아버님께서도 네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하신다. 병원 인수가 마무리되면 네가 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하게 될 거야. 의료계의 썩은 환부를 도려내고 투명한 경영을 하겠다는 내 비전이 언론에도 긍정적으로 보도되고 있어. 진혁은 태블릿 PC를 건넸다. 화면에는 재벌 3세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폭력 남편 응징하고 공익재단 설립이라는 기사가 메인을 장식하고 있었다. 대중들은 가정폭력의 피해자에서 당당한 경영자로 거듭난 혜인에게 열광적인 지지를 보냈다. 그녀는 더 이상 비련의 여주인공이 아니라 정의를 구현하는 심판자이자 새로운 리더십의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었다. 혜인은 창밖을 응시하며 조용히 다짐했다. 이 힘을 다시는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 쓰지 않겠노라고. 그리고 내 아이가 살아갈 세상은 조금 더 정의롭기를 바란다고. 드디어 서민준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날이 다가왔다. 법원 앞은 새벽부터 진을 친 취재진들과 시민단체 회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법정 내부 역시 방청권을 얻으려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민주는 수척해진 얼굴로 피고인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방청석 맨 뒷줄에는 선글라스를 낀 혜인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기 위해 무거운 몸을 이끌고 직접 법정을 찾았다. 판사가 입장하고 장내에 엄숙한 정적이 흘렀다. 판결문을 낭독하는 판사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엄격했다. 피고인 서민주는 의사라는 고귀한 직분을 망각하고 제약회사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수수하였으며 자신의 의료 과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여 환자와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주었다. 또한 만삭의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유기한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민준의 어깨가 눈에 띄게 떨리기 시작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에 미친 해악이 크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선고한다. 피고인 서민준을 징역 7년에 처한다. 또한 의사 면허를 영구 박탈하며 추징금 10억 원을 선고한다. 탕탕탕. 판사의 의사봉 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다. 징역 7년. 민준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야 할 30대와 40대가 감옥에서 삭제되는 순간이었다. 방청석에서는 환호와 박수가 터져나왔다. 민준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7년이라니. 의사 면허 박탈이라니. 이제 그가 출소하더라도 돌아갈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는 고개를 돌려 방청석을 훑었다. 누군가 자신을 구해줄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하는 헛된 희망 때문이었다. 그때 그의 시선이 맨 뒷줄에 앉아있는 한 여인에게 머물렀다.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지만 그는 단번에 그녀가 혜인임을 알아봤다. 민주는 울부짖으며 그녀를 향해 손을 뻗었다. 여보, 혜인아, 나 좀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7년은 너무하잖아. 교도관들이 달려들어 그를 제압하고 끌고 나갔다. 민주는 바닥에 질질 끌려가면서도 처절하게 소리쳤지만 혜인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녀는 선글라스 너머로 비참하게 끌려가는 전 남편의 모습을 냉정하게 지켜보았다. 그것은 사랑했던 남자의 몰락을 지켜보는 슬픔이 아니라 악성 종양을 도려낸 후의 후련함에 가까웠다. 민준이 법정 밖으로 사라지고 소란이 잦아들자 혜인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다. 이제 정말 모든 과거의 사슬이 끊어졌다. 법원을 나선 혜인은 대기하고 있던 리무진에 올랐다. 차 안에는 미리 준비된 따뜻한 차와 편안한 쿠션이 그녀를 맞이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가씨. 바로 병원으로 모실까요? 운전기사의 물음에 혜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사회 준비해야죠.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니까요. 차는 부드럽게 출발하여 강남의 빌딩 숲을 향해 달렸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여느 때와 다름없었지만 혜인의 눈에 비친 세상은 어제와는 분명 달랐다. 그녀는 이제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딸도 아닌 강혜인이라는 이름 석자로 세상과 마주할 준비를 마쳤다.
그녀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배를 쓰다듬고 있었다. 뱃속의 아이가 힘차게 발길질을 했다. 마치 엄마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듯했다. 며칠 후 서울중앙종합병원의 대강당에서는 새로운 재단 이사장의 취임식이 열렸다. 수많은 카메라와 의료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강혜인이 단상 위로 올라갔다. 출산이 임박해 몸은 무거웠지만 그녀가 뿜어내는 아우라는 강당을 압도했다. 그녀는 준비된 원고를 읽는 대신 진심 어린 눈빛으로 청중들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피해자가 아닌 책임자로서 섰습니다. 지난날 이 병원에서 일어났던 부끄러운 일들은 모두 제 개인적인 아픔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아픔을 거름 삼아 이 병원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윤리적이고 실력 있는 의료기관으로 다시 세우겠습니다. 돈보다 생명이 우선시되는 곳, 권력보다 양심이 존중받는 곳, 그것이 제가 꿈꾸는 병원의 미래입니다. 그녀의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기립 박수가 터져나왔다. 의료진들의 눈빛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과거의 부패한 병원장 아래서 패배감에 젖어있던 그들의 눈에 희망의 빛이 돌기 시작했다. 혜인은 단상 아래로 내려와 한 사람 한 사람과 악수를 나누었다. 그녀의 손길은 따뜻했고 단호했다. 같은 시각 서민주는 독방의 좁은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한 줄기 햇살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는 자신이 버린 것이 단순히 촌스러운 아내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구원해줄 유일한 빛이었음을 뒤늦게 깨닫고 있었다. 그러나 닫힌 철문은 다시는 열리지 않을 것이고 그가 잃어버린 시간은 영원히 되돌릴 수 없을 것이다. 정의의 여신은 눈을 가리고 공정한 심판을 내렸고 그 결과는 누구에게는 파멸을, 누구에게는 새로운 탄생을 가져다 주었다. 차가운 쇠창살 사이로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만이 유일한 조명인 남부교도소의 독방 안에서 서민주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이곳에서의 시간은 바깥 세상과는 전혀 다른 속도로 흘러가는 듯했다. 하루가 1년 같고 1년이 영겁처럼 느껴지는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의 연속이었다. 한때 신의 손이라 불리며 수천만 원짜리 수술 도구를 다루던 그의 손은 이제 교도소 작업장에서 하루 종일 가구 표면을 사포질하느라 거칠어지고 군데군데 굳은 살이 박여 있었다. 손가락 끝에 느껴지는 거친 나무의 질감은 그가 처한 현실을 매일같이 상기시켜주는 잔인한 촉각적 고문과도 같았다. 그는 멍하니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 보았다. 이 손으로 사람을 살리기도 했지만 결국 자신의 가장 소중한 사람을 때리고 밀쳐냈다는 죄책감이 밤마다 악령처럼 찾아와 그의 목을 조르곤 했다. 좁은 독방의 공기는 곰팡이 냄새와 회한의 냄새로 가득 차 있어 숨을 쉬는 것조차 버거울 지경이었다. 낮에 교도소 식당에 설치된 낡은 TV를 통해 흘러나온 뉴스가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화면 속에서는 그가 그토록 무시하고 천대했던 전 아내 강혜인이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대한민국 경영대상 시상식의 단상에 올라 수상 소감을 말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낡은 인부복을 입고 그의 눈치를 보던 초라한 여자가 아니었다. 세련된 정장을 입고 당당한 눈빛으로 카메라를 응시하는 그녀는 명실상부한 강한의료재단의 이사장이자 재계가 주목하는 차세대 리더였다. 식당에 있던 다른 수감자들이 화면을 보며 저 여자 진짜 대단하지 않냐? 전 남편이 의사였는데 마누라를 개패듯이 패서 쫓겨났다며 그 멍청한 놈은 지금쯤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겠네라며 낄낄거릴 때 민주는 고개를 식판에 쳐박고 밥알을 씹는지 모래알을 씹는지 모를 비참함을 견뎌야 했다. 그 멍청한 놈이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 숨죽여야 하는 현실이 죽기보다 싫었다. 같은 시각 서울중앙종합병원 VVIP 병동의 분만실 앞은 초조함과 기대감이 뒤섞인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교도소의 차갑고 습한 공기와는 정반대로 이곳은 최첨단 공기 청정 시스템과
은은한 아로마 향기로 채워져 있었지만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이 타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강한 그룹의 강 회장과 진혁은 수술실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며 복도를 서성거리고 있었다. 천하를 호령하는 기업의 총수와 그 후계자도 새 생명의 탄생 앞에서는 그저 걱정 많은 아버지이자 외삼촌일 뿐이었다. 아버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혜인이는 강한 아이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의료진이 들어가 있으니 분명 순산할 겁니다. 진혁이 아버지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강 회장은 굳게 다문 입술을 풀지 못했다. 딸이 겪었던 마음고생이 출산 과정에 혹여라도 나쁜 영향을 미칠까봐 노심초사하는 아버지의 마음이었다. 그때 굳게 닫혀있던 분만실의 문이 열리고 응애하는 우렁찬 울음소리가 복도 끝까지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마치 지난날의 모든 슬픔과 고통을 씻어내고 새로운 희망의 시작을 알리는 팡파르와도 같았다. 간호사가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나오며 환한 미소로 외쳤다. 축하드립니다. 아주 건강한 왕자님입니다. 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손자를 받아 안았다. 쭈글쭈글하고 붉은 피부를 가진 작은 생명체가 꼬물거리는 모습을 보자 강인하기로 소문난 회장의 눈가에도 이내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그것은 단순히 손자를 얻은 기쁨을 넘어 딸이 겪은 모진 시련 끝에 얻어낸 귀한 결실에 대한 감격이었다. 진혁 역시 조카의 작은 손을 조심스럽게 만지며 다짐했다. 이 아이만큼은 세상의 어떤 더러움도 묻지 않게 가장 완벽하고 행복한 세상에서 키우겠노라고. 병실로 옮겨진 혜인은 땀에 젖은 채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아름다워 보였다. 그녀는 아버지의 품에 안긴 아기를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아기는 민준을 닮은 듯하면서도 혜인의 강인한 눈매를 쏙 빼닮아 있었다. 혜인은 아기를 향해 손을 뻗으며 속삭였다. 안녕, 아가야. 엄마가 널 지키기 위해 얼마나 먼 길을 돌아왔는지 넌 모르겠지. 그녀는 아기의 이름을 도윤이라 지었다. 길도의 진실윤. 거짓과 허영으로 점철된 전 남편의 삶과는 달리 진실된 길만을 걸어가라는 의미였다. 아기는 엄마의 목소리를 알아들은 듯 베넷짓을 하며 방긋 웃었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가족들은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환하게 웃음꽃을 피웠다. 밖에는 긴 겨울이 끝나고 따스한 봄 햇살이 창가를 비추고 있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갔다. 계절이 4번 바뀌는 동안 서울중앙종합병원은 환골탈태 수준의 변화를 겪었다. 강혜인 이사장의 주도 아래 병원은 수익성 위주의 진료 관행을 과감히 철폐하고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를 대폭 강화했다. 과거 민준과 병원장이 저질렀던 불법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구매 시스템을 투명하게 공개했고 의료 분쟁 전담팀을 신설하여 억울한 환자가 없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이러한 파격적인 행보는 처음에는 내부의 반발을 사기도 했지만 혜인의 뚝심 있는 리더십과 강한 그룹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빠르게 안착되었다. 이제 서울중앙종합병원은 돈 있는 사람들만 가는 귀족 병원이라는 오명을 벗고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최고의 의료기관으로 칭송받고 있었다. 혜인은 이사장실에서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1년 전 남편에게 폭행당하고 버림받았던 그 병원의 로비와 복도는 이제 환자들의 웃음소리와 희망으로 채워져 있었다. 그녀는 결제 서류에 서명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은 병원 별관에 새로 건립된 해바라기 여성 아동센터의 개소식이 있는 날이었다. 이 센터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과 아동들을 위한 원스톱 지원센터로 혜인이 사제를 출연하여 설립한 곳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픔을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로 끝내지 않고 사회적인 치유로 승화시키고자 했다. 자신이 겪었던 공포와 절망을 다른 누군가가 겪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담긴 결정체였다. 개소식 행사장에는 수많은 정재계 인사들과 시민들이 모여 있었다.
혜인이 단상에 오르자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고른 뒤 차분한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다. 1년 전 저는 이 병원의 차가운 복도 바닥에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을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걸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그 용기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이 센터가 어둠 속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작은 등불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연설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고 행사장 곳곳에서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 보였다. 행사가 끝난 후 혜인은 병원 뒤편에 있는 조용한 정원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도윤이가 유모와 함께 놀고 있었다. 아장아장 걷다가 넘어지면서도 까르르 웃는 아이의 모습은 천사 그 자체였다. 혜인은 아이에게 다가가 번쩍 안아 올렸다. 묵직한 아이의 무게가 혜인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도윤아, 엄마가 만든 세상이 마음에 드니? 그녀는 아이의 볼에 입을 맞추며 물었다. 아이는 옹알이로 대답하며 고사리 같은 손으로 혜인의 얼굴을 만졌다. 혜인의 눈에 민준의 모습이 잠시 스쳐 지나갔다. 아이가 커갈수록 아빠의 부재를 묻게 될 날이 올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이 차고 넘쳤고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편 교도소의 면회실 유리벽 너머로 민주는 늙고 병든 노모와 마주 앉아 있었다. 1년 만에 처음으로 찾아온 면회였다. 어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민준아, 밥은 잘 먹고 있니?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민주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자신이 저지른 죄 때문에 집안이 풍비박산나고 어머니마저 병들게 했다는 자책감이 그를 짓눌렀다. 죄송해요, 어머니. 다 제 탓이에요. 제가 욕심을 부려서 제가 혜인이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민주는 유리벽에 이마를 대고 흐느꼈다. 하지만 아무리 후회해도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그는 남은 6년의 수감 생활 동안 뼛속 깊이 참회하며 살아가야 했다. 그것이 그에게 주어진 유일한 길이었다. 면회가 끝나고 다시 독방으로 돌아오는 길. 민주는 복도 창문 너머로 보이는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밖은 완연한 봄이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교도소 담장 안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그는 문득 혜인과 함께 걸었던 벚꽃길을 떠올렸다. 그때는 왜 그 순간의 소중함을 몰랐을까? 왜 행복이 바로 옆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더 높은 곳만 바라보려 했을까? 그는 바닥에 떨어진 벚꽃 잎 하나를 주워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작고 연약한 꽃잎이었지만 그 안에는 생명의 기운이 담겨 있었다. 민주는 처음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혜인과 아이의 행복을 빌었다. 자신이 없어야만 그들이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왔지만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 방식이었다. 행복해라, 서연아, 그리고 내 아가. 그의 쉰 목소리가 허공에 흩어졌다. 다시 병원 정원. 해가 뉘엿뉘엿 지어가며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퇴근한 진혁이 정원으로 찾아왔다. 오늘 행사 멋지더라. 인터넷 반응도 아주 뜨거워. 가태인이라는 별명까지 생겼던데. 진혁이 농담을 건네자 혜인은 피식 웃었다. 오빠도 참. 나는 그냥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진혁은 도윤이를 안아들며 말했다. 이제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 너도, 병원도, 그리고 우리 가족도. 혜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더 단단한 땅이 굳어지듯 그들의 삶은 시련을 통해 더욱 견고해졌다. 혜인은 도윤이를 다시 품에 안고 병원 본관을 바라보았다. 불과 1년 전 그녀가 절규하며 쓰러졌던 그곳은 이제 생명을 살리는 빛으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다. 그녀 앞에는 지켜야 할 아이와 책임져야 할 수많은 생명들, 그리고 개척해 나가야 할 새로운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아이를 안은 팔에 힘을 주며 다짐했다. 어떤 시련이 와도 다시는 무릎 꿇지 않겠노라고. 그녀는 강해인이었고 한 아이의 어머니였으며 스스로 운명을 개척한 승리자였다. 붉은 노을이 혜인과 아이를 감싸 안으며 따뜻한 축복을 내렸다. 멀리서 들려오는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조차 이제는 불길한 징조가 아닌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러 가는 희망의 신호로 들렸다. 혜인은 도윤이의 이마에 키스를 하고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가 걷는 길 뒤로 길게 드리워진 그림자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나약함이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당당함과 확신만이 가득 차 있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듯 고통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피어났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위대한 시작이었다.